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변호사 김변 김선욱입니다.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2016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정말 빠르죠? 그렇죠. 예, 이제 곧 3월이 되고 봄이 올 것 같죠? 예. 근데 올해는 약간 좀 꽃샘 추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지금 오늘 되게 추워요. 오늘도 되게 추워요. 네. 예, 영하로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네. 한파주의보가 지금 2월 말에 웬 말입니까? 네. 국내외적으로 정치권, 대북, 어쩌고 저쩌고, 중국 해서 아주 난리 추워요, 났어요. 요새. 네. 예. 선거구 획정, 네, 별의별 얘기. 야, 그 필리버스터 이런 어려운 정치 용어가 네, 검색어 상위에 5시간, 오르고. 6시간씩 네. 그 의장단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안 가시고 그냥 끝까지 하시는데. 그 아마 대본 없이 길게 연설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책 들고 가서 읽은 모양이던데. 네. 하여튼간 이러한 추위는 좀 빨리 가시고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요. 네. 네. 계절로도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도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의료계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히구라 144회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환자의 경험이 중요한 화두인 것 같던데 환자의 경험이 뭐지?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환자의 경험이란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서 환자가 느끼게 되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호작용의 총합으로 이는 의료기관이라는 조직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어려워. 이런 설명도 있죠. 환자의 경험이란 당신이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배우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멋진데? 그 말은 누가 했나요? 폴 슈피겔만과 브릿 베렛이 쓴 Patients Come Second라는 책에 나와. 페이션트 컴 세컨드? 환자는 두 번째다? 환자가 첫 번째 아니었어?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래. 책 제목도 환자는 두 번째다. 이런 책도 있는데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환자들은 사물이나 숫자나 질병이 아니다. 환자는 병원의 미래다. 클리브랜드 클리닉 환자 경험 개선 프로젝트.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이런 건 좀 읽어줘야 돼.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곽성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예, 입원 환자 전담 내과 전문의인 호스피탈리스트요. 예, 최근 빅5를 중심으로 호스피탈리스트 채용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서울대병원 관련된 소식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대병원이 그 내과 호스피탈리스트 4명을 채용하려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금 정원을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보류했죠. 지금 보류했다. 그래서 이제 의료계 내에서는 이게 한참 호스피탈리스트가 이제 각광받고 이거 막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병원계에서도 붐이 확 좀 일고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정작 빅5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모집을 했는데도 미달이더라. 그래서 약간 조금 분위기가 침체되는 거 아닌지 약간 좀 긴장하는 지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12일까지 모집했는데 정원을 못 채워서 19일까지 연장을 했는데도 안 됐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4명이 TO였는데 몇 명이 지원했는지 사실 안 알려졌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마 1명 지원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어지간했으면 한 3명 정도였으면 이렇게 좀 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1명 지원이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해도 맞추기가 좀 힘들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모집기간 재연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과에서도 이미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보류를 결정했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채용 계획이 없다라는 게 병원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아산하고 그렇죠. 삼성도 다 미달이었다면서요. 네.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글쎄요. 일부 신문에는 그 연봉 1억인데도 지원자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직 의료계에서는 의협에서 주장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막 그러는데 연봉 1억인데도 갈 사람이 없다? 그것도 이제 서울대병원인데? 연봉 1억인데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업무 조건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서울대병원이 이번에 모집할 때 이제 채용 냈을 때는 이제 내과 중앙병동을 담당하는 게 이제 주 업무였고 2주 주간하고 1주 야간하고 1주 오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조건을 건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근무 조건은 이렇게 걸었고 잠깐만요. 2주 동안은 주간에서 근무하고 주간에 근무하고 네. 일주는 네. 야간에 근무하고 네. 일주는 일주 쉬고. 오프가 쉬고. 일주가 쉬는 거예요. 예, 예. 일주는 야간 하니까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 네. 근무 시간 따져보면 네. 적은 거 비슷한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많은 네. 걸 거예요. 야간 네. 근무가 일주일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쭉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요것도 그렇긴 한데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직책이 있잖아요. 이제 이 보통 이제 이 의사분들이 병원에 들어가면은 뭐 전공이 아니면 뭐 이제 교수 아니면은 이제 뭐 펠로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 크게 나눠지는데 네. 이분들은 이제 통합 진료 교수 이런 직책을 주긴 주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뭔가 좀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제 신분상 이분들이 그래서 계약직이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가요? 그, 네. 제가 볼 때는 연봉 문제보다는 뭔가 이렇게 역할이 좀 불분명하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경력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뭔가 좀 지위 자체가 애매한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회의 때 농담 삼아서 이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회식 갈 곳이 없다. 이분들은 회식 그렇죠. 네, 교수 회식에 어디를 가냐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보통 이제 그 대학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교육부 교수 정식 그렇죠. 교원으로 인정받는 교육부 TO가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펠로우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임상 강사라고 불리우는 뭐 임상 교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들이 있잖아요. 근데 임상 교수는 법적으로는 임상 교수지만 실제로는 뭐 학생 교육이나 전공의 교육이나 그다음에 책임이나 이런 게 별로 교수 회식이나 이런 데서 참가한단 말이죠. 근데 이 호스피탈리스트는 정확하게 무슨 과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또 소속감이 없는 거죠. 업무에는 또 이제 학생 및 전공의 교육이라든가 야간 근무 시 내과 전공에 대한 슈퍼바이저 뭐 컨설턴트 역할 이렇게 이제 명시는 돼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업무에 들어가면 거기 계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펠로우 분들이나 뭐 임상 강사 이런 분들하고 하는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일하고 교육하고 뭐 이러는 거는 좀 하다 보면 또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거기 이제 명시는 명확하게는 안 돼 있지만 아무튼 교육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는 이제 아까 좀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일단 연봉 얼마를 주느냐 보수를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된다고 하는데 개원과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이제 어찌됐든 이게 전문의 분들이 가야 되는 거고 이제 개원을 하시다가 개원을 접고 이제 취직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분들 생각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개원을 해서 뭐 한 연봉 뭐 한 1억 정도를 번다. 연 뭐 1억 정도를 번다. 그러면 이제 1억을 주면은 같은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내가 내 걸 접고 들어가면 내가 지금 버는 것보다는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좀 가지고 네.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는 게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아마 개원하고 있는 그러고요. 분이 병원을 접고 여기에 지원하기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병원 측에서도. 뭐,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임상 강사를 좀 그- 마친 그렇죠. 전문의 예, 취득하고 몇 년 안 된 젊은 의사들한테 좀 해라 이런 취지일 텐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성공하려면 이 지금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건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연봉을 네. 더 확 네. 올려주든지 신분을 아예 뭐. 아니면은 이게 좀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 임상 교수들 보통 임상 교수들은 뭐 나중에 이제 정교수가 되는 기회를 좀 노린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학병원 시스템에서 일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나중에 취직하거나 개업하기 위해서 경력을 좀 쌓는 의미에서 네. 대학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뭐 경력 쌓기 혹은 근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질 요런 것들
혹은 뭐 등등 뭐라도 하여튼 좀 조금은 더 개선이 돼야 지원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이게 지금 이제 어찌 됐던 이제 학계 차원에서 이제 이 현장 차원에서 지금 시범 사업처럼 돼가지고 이제 거의 자생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요걸 보고 그때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복지부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을 준비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일정 이런 게 나온 거는 없는데 고민은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건 거죠. 시범 사업 때 이분들한테 얼마를 이제 줄 거냐. 그리고 그 얼마를 주는 거에서 다 정부에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1,몇백만 원씩.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병원이랑 어떻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줄 것이냐. 뭐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제 거기서는 요걸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도입이 되면 지금 의료계 현장에서 있는 이 직업, 의사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의사들 고용 체계 뭐 이런 거에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호스피탈 제도가 지금 이제 대학 교수 아니면 뭐 개원 뭐 이 정도 이렇게 있는 거에 요거 이제 하나가 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봉직이 이런 개념 그렇죠. 뭐 그런 으로 아예 저희가 되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은 글쎄요 뭐 우리나라에는 뭐 앞에 뭐 붙은 교수 직책이 되게 많잖아요. 뭐 임상 교수, 병원마다 다 연구 다르죠. 교수, 뭐 네. 진료 교수, 뭐 등등등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을 좀 늘리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분들의 급여를 조금 지원해주면 계속 시범사업 이후에 끝나더라도 뭐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병원 측에서는 사실 지금 병원 측이 이거 호스피탈리스트 하려는 게 전공의 근무 시간이 그렇죠. 줄면서 진료의 그렇죠. 어떤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자 진료의 어떤 질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죠. 정부에서 근데 시범사업 외에도 이분들의 임금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호스피탈리스트가 같은데. 네. 있으면 뭐 입원 환자 관리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수가를 별도로 좀 책정해주는 그런 방식은 그런 방식은 가능한. 그런 방법은 직접적으로 임금을 줄 직접적으로는 수는 좀 없겠지만 어렵죠. 임금을 주는 건 네. 힘들 것 같아요. 호스피탈리스트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에 뭐 병상이 1,000개 있다 그러면 그 1,000명의 모든 입원 환자를 다 호스피탈리스트 4명이 돌아가면서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서울대도 이제 종양병동 상대적으로 좀 네. 중한 중앙병동. 환자들이 예. 있는 병동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계획이었으니까 뭐 특정한 병동, 호스피탈리스트가 즉 전공의 외에 전문의가 야간이나 주간에도 좀 케어를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가를 좀 책정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또 확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게요. 예, 이 정부 정책하고 병원의 의지하고 네.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맞물려 가긴 있어요. 갈 것 근데 같은데 예. 결국 이제 돈은 누가 낼 거냐라는 거죠. 그런 문제도 걸리고 돈은 뭐 예. 국민이 내는 거죠, 결국에는. 결국 국민이 내는데 그렇죠. 국민이 그렇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돌려서 낼 거냐를 가지고. 근데 또 시범 사업은 언제 끝나요? 그게 끝나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범 사업이요? 네. 정부가 하고 있는 시범 사업. 정부는 지금 시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계획이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학계 차원에서 한 거고 네. 정부는 학계 차원에서 시범 사업 하는 걸 보고 아직 정부 차원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이제 고민 중인 상황인 거고 그게 되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 그럼 정부라도 빨리 시범 사업을 시작해야겠는데요? 학회에서 근데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세부적인 것들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현재 것들을. 예. 호스피탈리스트가 있는 병원은 분당 서울대병원이랑 뭐 거기는 소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채용해서 하는 네. 거고, 예, 그쪽에서 여기도 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하는데 안 되니까 뭐 모집했는데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늘 이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주장을 해오신 그리고 뭐 거의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 주장을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허대석 교수가 네. 이런 얘기했어요. 왜 미달이 됐는지를 네. 일단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뭐 때문에 안 오는지를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필요한 거는 같은데 특히 이제 서울대병원에서도 채용이 어렵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말씀을 좀 하셨죠. 어차피 상징적인 의미가 이 좀 있죠. 네. 직업을 갖는 거니까 불분명한데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좀 정해진 게 별로 없으면 이게 결국에 시장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자기가 막 그 여러 가지 명분 돈도 있을 테고 아까 말한 고용보장 이런 게 뭐 안 그렇죠. 된다는 네, 뭐 이런 있으면,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차피 이건 국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제도의 문제점 전공의들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는 않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정부에서도 예. 의지는 있습니다. 이거 정착을 좀 시켜보겠다는 의지는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 소식 가죠. 차병원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네. 병원. 네. 그게 해커 뭐 공격 그렇다고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게 약간 조금 돈 주고 해결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뭐 심각한 뭐 이런 건 아닌데 조금 시사점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워낙 이제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난 16일이었으면 좀 됐는데 외신에 따르면 이제 차병원 그룹이 소유한 미국 LA의 할리우드 장로병원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해커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이 해커들이 병원 컴퓨터를 해킹해서 마비시킨 다음에 한 36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다 이런 게 이제 외신에 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360만 달러. 얼마죠? 360만 달러? 30 한 40억 정도 요즘 되나요? 환율로는 한 40억 40억 정도 되나요? 네. 예, 좀 큰 돈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LA 경찰국하고 FBI가 또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거를 수사를 했다라고 이제 당시에 전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장이 당시를 응급 사태로 선언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준비가 돼서 저희도 한번 했는데 결국 병원이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17,000달러 상당의 요구액을 지불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360만 달러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알고 봤더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한 17,000달러 정도 주고 해결했다고 요번에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빠른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경찰이 뭐 해커를 잡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달라는 돈을 주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예. 그게 이제 여기도 당연히 뭐 우리나라 병원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뭐 다 EMR 이런 게 있을 거니까 뭐 일부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뭐 CT 뭐 이런 것들 진행 안 되고 뭐 상당히 진료에 큰 차질이 이메일도 안 있었던 열리고 모양인데 막, 예. 이메일도 안 열리고 뭐 종이 차트 다시 꺼내가지고는 뭐 수기로 쓰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좁은 의미의 해킹은 아니고 저도 잘 모르는 랜섬웨어 공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변 알아요 이거? 랜섬은 이제 인질 유괴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스파이웨어 이런 걸로 이게 감염이 딱 되면 안 열린대요 문서들이. 안 열리고 그래서 거기서 해결을 해주는지 않는 이상 암호를 건 놈이 랜섬웨어를 해결해줘야 돼. 설치한 놈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병원의 데이터가 전혀 안 열린다라는 거죠. 돈 주고 해결할 수밖에 그래서 없는데. 돈 줘라, 돈 주면 풀어줄게,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건데. 풀어주나 봐요. 돈을 주면 또. 인질비죠, 인질비. 랜섬의 인질비잖아요. 그렇죠. 석방비. 네. 약속은 잘 지키는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로컬에서는 이 정도 EMR급에 대한 협박은 아니지만 왜 이제 로컬에서 환자들 고객들 정보 이런 것들을 접속해가지고 그 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이거 환자들한테 알리겠다. 이네 보관하고 있던 개인 정보가 다 이렇게 유출됐다고. 그래서 협박 또는 협상하다가 또 경찰에 신고돼서 잡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있구나. 근데 이제 처음엔 뉴스에는 360만 달러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병원장이 그거 아니다. 실제로 17,000달러를 요구해서 그거를 주고 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17,000달러면은 얼마?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데? 17,000달러는 뭔가 이게 여러 곳에 이렇게 쫙 뿌려놓고 뭐 걸리면 받고 뭐 이런 식인가? 그러니까 뭐 2만 달러도 아니고 17,000달러니까 뭐 특정된 금액이라 보여지죠. 예, 그러니까 신빙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좀 싼데? 360만 불 불렀다가 병원 측에서 야, 그거 어떻게 주냐. 그럼 좀 단계적으로 깎아야 되는데 너무 깎았는데, 이거는. 하여튼 좀 그렇고요. 요 기사가 이제 저희 페이스북에 실렸는데, 재밌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죠? 한국에서 우리나라 병원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가 요구된다, 뭐, 요런 이제 내용이 기사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360만 달러를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라는 댓글도 달렸었는데 17,000달러 정도면은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죠, 그 정도는. 네. 뭐 줄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만약에 진짜로 벌어진다 그러면 병원 측에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사이버 수사대다 신고를 해야죠. 잡을 수 있나요? 그럼요. 근데 잡아도 이 데이터는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풀어주면. 뭐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뭐 꼭 국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예. 얘네들이 이 똑같은 애들이 보니까 저 한국 시장이야 이게 노다지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럴 수도 아마 그럴 수 그 뭐 있잖아요. 체계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 이런 웹하고 연결되지 아니한 형식의 EML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웹으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웹을 통해 가지고 병원의 전산망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죠. 현장에 가서 뭔가 꽂아서 이렇게 하지 않는. 근데 그렇죠. 이제 보통 이런 식 아니에요. 이 랜섬웨어 같은 거는 가령 병원 직원한테 그렇죠. 이메일을 하나 네. 보냈는데 네. 그 이메일을 클릭을 했더니 그게 이제 뭐가 빵 되면서 그 병원 그 직원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병원 전산 병원 직원 컴퓨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의료법상에 보면은 네. 그 내부적으로 인트라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EMR 시스템 그거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이메일 받아보는 거하고 분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쪽 컴퓨터가 연결이 달라요. 안 됐어요. 여기서 터트려도 여기까지는 안 가게 돼요. 네, 우리 저기 뭐 공무소라든지 그런 데 보면 컴퓨터 2대씩 있는 게 하나는 그 외부적으로 웹하고 연결되는 거하고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허술하진 않고. 허술하진 않죠. 우리나라가. 다 그래요? 좋은 병원들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EMR을 사용할 수 있는 병원들은 다 법으로 그렇게 그렇게 돼 있죠. 정해져 법으로 있군요. 정해져 있죠. 생각보다 전자 의무 기록을 만드는 데는.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작년에 그 의료법 시행 규칙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 원격으로 웹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클라우드는 안 된다고 그때 있었죠. 그러면 그런 이제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죠. 웹이랑 연결. 저희도 한번 그때 소개해드렸던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근데 현재 그 EMR 시스템을 갖고 있는 비교적 대형 병원들은 이런 웹을 통한 공격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할 그렇군요.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어디서 밖에서 시스템이 침투해서 이렇게 있죠. 할 수 있는 예.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USB를 들고 와서 거기다 꼈을 때 이제 문제가 되거나. 근데 뭐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어 뭐 컴퓨터 전문가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 침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또 세계가 그렇겠죠. 뭐 있겠죠 그쪽에. 예. 네. 자,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92%가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의 노다지죠. 표적이 많다는 뜻이죠. 네.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거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최소한 맞아. 전자 처방전, 전자 그렇죠, 청구 그렇죠. 시스템은 그렇죠, 최소한 그렇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 네. 청구 네. 시스템. 우리나라의 진정한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여기서 진정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자 서명까지 다 가능한. 포함돼가지고, 외부로 연결돼 있지 않고. 예, 예. 네. 그거를 갖고 있는 의료기관은 굉장히 적다고 그랬죠, 김 그렇죠. 예. 네. 대형 병원들. 네, 맞아요. 자, 어쨌든 뭐 미국의 병원 소식이었는데 이 소유주가 한국 그룹이다 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예. 관심 있게 취급을 그래서 했습니다. 국내 저희가 이거 소식 듣고선 그 병원에 전화했을 때 그 병원에서는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네. 그 실무자 저희가 이제 병원에 누군가는 알았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네, 연락한 실무까지는, 전화를 받은 네. 실무자는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모를 수도 있죠. 네, 뭐 알아볼게요. 외국에서 라고. 있었던 네. 일이니까. 네. 이건 이제 그래서, 차병원 그룹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좀 절하되는 얘기죠. 평가가. 야, 이거 뭐 이런 웹 공격에도 무방비로 당한다. 무방비고 이거 안 되겠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아마 그런 식으로 사건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얼른 돈 주고 해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들고요. 네. 축소 발표한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봐도 17,000달러는 너무 적은 것 한 같은데. 17만 달러 주고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뭐 글쎄요. 근데 또 미국은 또 그런 것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축소 발표했다 나중에 들통나면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회계 처리도 또 어려울 거고. 나간 돈이.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복지부가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민간 보험사에도 이것을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네. 또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한 몇 년 단위로 이제 거의 그렇죠. 주기적으로 저도 지금 한 5년 네, 전에도 네. 이거 네, 관련된 자문을 해드린 MB 때 한번 적이 MB 나왔었죠. 시절에 한번 추진하다가 호전에도 한번 뭐 있었던 네. 것 같고 이랬는데 요번에는 굉장히 스리슬쩍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지난 17일 날 이제 대통령 주재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게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사업 진출 촉진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복지부가 바이오헬스 관련한 24개 프로젝트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특히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뭐 투자진흥회 이런 데서 건강관리 서비스가 나왔 거라는 생각 잘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무슨 다 누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슈화가 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은 그건 아니었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그 의료행위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3분기 안에 마련해서 그 건강관리 서비스에 포함된 거는 민간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에 전면 개방하겠다. 이게 이제 이 복지부 요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 예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 기기 활용한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뭐 맞춤형 영양 식단 운동 프로그램 설계. 뭐 이런 거, 의료 행위가 아닌 질환 예방, 건강 유지 등 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 뭐 이런 거로 꼽았는데 애매하죠. 이게 지금 이쪽 업계 얘기 이런 거 들어보고 하면은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만들어진다 그래도 그렇게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은 뭐 작다 이런 평가가 지금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복지부 입장에서는 의료행위하고 건강관리를 명확하게 구분하겠다고 했다.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참 쉽지 않죠. 그거 좀 어려운 얘기. 굉장히 어려운 있잖아요. 얘기죠. 진짜 어려운 얘기.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굉장히 넓혀놨어요. 인간의 뭐 질병을 치료하거나 뭐 등등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인이 안 하면 그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안 하면 국민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모두 의료행위다. 이게 74년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의료행위의 정의가 네. 이미 오래전부터 질병의 예방 그리고 건강 증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이 말 자체가 일단 좀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이게 드네요. 이제 지금 건강관리 서비스가 아예 시장에서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도 있고 업체도 있고 실제 서비스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생각하는 게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 중에서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분명히 있고 뭐 혈당 관리, 뭐 혈압 관리, 뭐 주로 뭐 이런 거 있고 완전 건강한 사람들한테 하는 뭐 그냥 운동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드세요 하는 서비스가 있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이 그레이 존이 항상 문제인데 이게 이제 뭐 환자들도 쓸 수 있고 뭐 일반인들도 쓸 수 있고 이를테면 뭐 체중 관리 뭐 이런 거를 해준다 만약에 근데 이 체중 관리 솔루션을 일반인이 쓰면 그냥 체중 관리인 거고 당뇨병 환자가 쓰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뭐 이런 게 이제 중간에 걸리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지금 나누겠냐 나누겠다는 것인지 일단 지금 가늠은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초안이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 후에 이제 의료계와도 논의하고 뭐 시민단체하고도 논의하고 계속 논의하는 과정 계속 이게 바뀔 텐데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지금 시작한 거지만 그렇게 계속 이제 지금까지의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있어왔던 패턴들을 보면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이 가이드라인이 업체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제 이렇게 보더라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가이드라인 때문에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네. 그런 업체들 지금 사설 업체들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라든지 의료인 단체들한테도 또 이제 다 반대해요. 지금. 반대할 지금 다 수밖에 반대입니다. 없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경계 영역을 갖다 선을 걷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죠. 삐뚤삐뚤한 그 암암리의 삐뚤삐뚤한 상황에서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렇게 있는, 가고 네. 있는 걸 네.
정책으로 선을 걷겠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처음에는 네. 부작용이 좀 있을 겁니다. 반대도 많을 거고. 그러려면은 처음에 예측을 정교하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라는 거라든지 건강관리행위라든 것 이 전부 다 나중에 안 지키면은 형사처벌이나 처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규범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갑론을박 되어왔던 법원의 판례라든지 뭐 복지부 유권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근거로 해가지고 정치하게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지난한 작업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의료계도 네. 반대하고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심지어 건강관리 서비스 업계에서도 반대하고 반대라기보다는 약간 우려 우려하는 섞인 거죠. 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이 있죠. 발표 이후에 표정 관리하면서 속으로 막 좋아하고 있는 거는 보험사죠. 보험사 말고는 아무데도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보험사가 사실은 뭐 어찌 됐던 이게 보험사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민간에 풀 때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기자들이 대놓고 민간보험사가 포함되는 게 확실하냐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민간보험사가 포함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민간에 다 허용하는데 보험사만 안 그렇죠. 된다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웃기잖아요.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도 민간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보험사 내에 그 건강관리 부서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안 할 뿐이지 건강관리 회사나 이런 데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험사가 직접 가져와서 자회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물론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회원 건강관리를 통해서 뭐 보험료 나가는 거 뭐 이렇게 하고 뭐 어쩌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보험사가 돈을 버는 쪽으로 어떻게 됐든지 보험사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용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험사 배불러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굉장히 이제 미시적이고 네. 음모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그래서 그 급성기적인 그 질환을 치료하기보다는 평상시에 네. 만성기를 예방하고 만성기적 질병을 예방하고 평상시에 관리를 해서 의료비 지출을 좀 줄이자고 하는 게 기본적인 하나의 맥일 거고 또 그렇죠. 그것을 그 전형적인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서 시장 전체의 일자리도 만들고 이쪽에 더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게 하자라는 게 정부 입장일 때 정부 입장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의료계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지금 의료기관 이를테면 뭐 1차 의료기관 이런 데겠죠. 그런 데서 만성질환자 관리하라고 하고 자꾸 이제 질병 그렇죠. 예방하라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이제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갔다는 거죠. 이제 중증질환자 보장성 강화 쪽으로 가고 경증질환자는 이제 병원 이런 쪽은 최대한 안 가는 쪽으로 이제 계속 정책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뭐 질병 상담 이런 거 의료기관에서 하고 싶어도 계속 얘기했던 뭐 상담료 이런 거 같은 거 수가는 전혀 보지도 않고 만들어줄 생각도 없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의 그런 건강서비스를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너무 그런 뭐 민간 확대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 쪽으로 너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죠 의료계에서는. 일단 좀 몇 가지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 또 조금 아픈 사람을 심하게 아프지 않도록 또 건강한 사람을 계속 건강하도록 또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거 다 압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뭐 센서, 모니터 장치, 앱 이런 게 발달하니까 그거 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뭐 오케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도 좋습니다. 다 동의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솔직히 국민의 건강관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 전문가들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정부가 어떤 거를 지금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를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하고 교육입니다. 상담하고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정부에서 그동안 의사들이 계속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했을 때 그 비용을 좀 지불해 달라. 3분 진료 그 진찰료 말고 좀 추가로 좀 더 주면 우리도 길게 좀 필요한 환자들은 설명하고 교육하고 해가지고는 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계속 뭐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그거를 다른 쪽에서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약간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뭐 좀 더 나아가면 그동안 의료보험 우리 정책이 경증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좀 불리하게 정책을 펴왔다고요. 그렇죠. 뭐 당뇨병 계속, 예. 환자 같은 경우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할수록 합병증 발생이 줄어들고 나중에 의료비가 준다 이런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확인된 이야기인데 뭐 제일 싼 약부터 쓰다가 나중에 한참 나빠진 다음에야 좋은 약 쓸 수 있게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와놓고 이제 와서 지금 마치 뭐 기존의 의료계가 뭘 안 해서 혹은 정부가 뭔가 하고 싶은데 뭐 누가 방해해서 이런 식의 건강관리 서비스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안 이루어졌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민간에 풀면 이게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도 뭐 수사들이 굉장히 많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길게 성명서를 내고 하는데 핵심을 뽑아 보면 건강관리, 질병 예방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고 복지부의 주 업무인데 그거를 왜 니네가 안 하고 민간에 풀어가지고 민간 쪽으로 떠넘기려고 하느냐 이게 사실은 그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 하는 얘기들의 핵심. 그리고 물론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어느 법엔가 보면 그 국민의 건강 증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제 그 의무는 이제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 민간에 개방할 테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네 돈 내고 해결해라 뭐 이런 식인 건지 그것도 좀 그렇죠. 의문이고. 자기 돈을 내야 되는. 그 다음에 있죠. 또 자꾸 이제 미국 얘기를 하는데 미국 얘기하면서 고용 창출, 의료비 절감 이거 둘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의료제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특수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잖아요. 의료비가 극단적으로 비싸고 의사 한 번 만나는 게 정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의사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좀 낮은 비용으로 좀 뭔가를 좀 제공하면서 그 일을 하는 일자리를 더 만들고 또 그게 뭐 길게 보면은 또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는 뭐 의사 접근성 굉장히 높고 진료비도 싸고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만약에 국민 입장에서 봐도 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민간에 허용한다라는 거는 그냥 어떤 기업이 인력 고용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돈을 국민들한테 직접 받겠다는 거죠. 여기에 보험이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을 해줄 거면은 그죠? 국가에서 이렇게 해줄 리가 없죠. 민간에 개방할 리가 없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상담을 받으면 그 비용의 상담료의 뭐 20%만 진료비의 20%만 국민이 내면 되는데 그걸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다 내야 내야죠. 되는데 예. 병원 가서 의사한테 상담하는 게 더 쌀걸요? 국민 입장에서만 보면. 근데 이제 상담이 지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제는 질병이 있는 환자를 전제로 그렇죠. 한다는 거죠. 또 그 중에서도 질병이 확 나와가지고 지금 막 치료 안 하면은 죽거나 급성비. 아니면 더 나빠지거나 막 이제 이런 건데 꼭 국민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할 거냐 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이렇게 민간에 풀 게 아니라 이제 의료계 입장은 그 관리를 그러니까 필요한 게 지금 다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그거를 민간에 확 이렇게 풀 게 아니라 지금 있는 1차 의료기관들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 의료기관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우리도 3분 진료 싫다. 우리도 길게 할 테니까 수가 달라라고 계속 얘기해도 안 들어주다가 그 똑같은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하느냐만 다를 뿐인데 그쪽에서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못 주니 상담료를 주는 건 건보에서 주는 거잖아요. 건보에서는 못 주니까 상담 받고 싶으면 돈 내고 쓰세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행위 부분도 있고 또 이걸 누가 할 거냐 면허 문제도 있고 또 이걸 업으로 하는 걸 누구한테 맡길 거냐 업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다음 이걸 국가적인 또는 이 건보 재정에서 지원할 거냐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할 거냐 수가적인 문제도 있고 크게 네 가지 틀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갑자기 대본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네 가지 틀. 야. 이렇게
이렇게 쭉 유창하게 하시니까 꼭 제가 대본을 써드린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네. 써드리지 기본적으로 않았습니다. 네. 어떤 시스템이 들어올 때에는 그 네 가지가 다 영향을 미쳐요. 그 네 가지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게 장점이 높다. 그래서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세 가지가 다 망가집니다. 맞아요. 좋은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코스트 이펙티브 검토를 해봐야 돼요. 어떤 게 진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냐. 이게 단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의 정서라든지 또 지금 관련된 업계의 그 저항도 또는 수용도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거고 이게 전체 법 규범적으로도 이게 논란이 없어져서 괜히 불필요한 분쟁들 지금 사실은 의사하고 한의사 제도가 같이 있는 바람에 계속 분쟁이 생기고 법원에 가고 막 이게 사실은 이게 국력 낭비거든요. 그렇죠. 제도를 잘못 고안하는 바람에 나온. 그러니까 이런 건강관리 시스템도 좋아요. 좋은데 그 제대로 고안을 안 하면은 후세에 계속 분쟁거리를 만들어주는. 근데 이제 거다. 정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올 3분기까지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그런 깊은 생각까지 하고 지금 이런 방안 그게 아마 발표했는지 이제 몇 년 모르겠어요. 전부터 이게 연구가 됐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시겠죠. 물론. 항상 결론이 안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네. 요번에 물론 이게 복지부가 뭐 아까 MB 정부 시절에도 준비했던 일이긴 한데 이번에 이게 불거진 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쪽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요. 네. 복지부에서 밝히기를 네, 경제 그쪽에서 활성화, 제안했다고. 일자리 대놓고. 창출 네. 차원에서 네. 제안해서 그래서 들어간 거다. 자,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예를 들어서 이거 시장이 뭐 한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생긴다고 해봅시다. 그 어차피 국민들이 다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야죠. 국민들이 내는 건데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이 될지 그거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지금 난리 어느 난립니다.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무것도 안 된 아무것도 거죠. 안 된 이제 겁니다. 하겠다는 발표만 한 겁니다. 말만 한 거죠. 발표만 네. 했는데 발표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17일 날 네. 그 무투 네.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말씀 나온 거죠. 계속 그리고 이게 반대 이제 성명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좀 딴 얘기지만 현재 우리나라 민간보험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논란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 얘기가 또 나오니까 당연히 시민단체 쪽에서는 또 이제 그 의료 민영화, 계속 나오죠. 네. 뭐 국민건강보험 약화,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의료정보 보안 문제도 그것도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그리고 더 또 걱정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민간보험 가입자가 거의 전 국민이잖아요, 지금. 3천만 명에 달한다. 그런 상황에서 거의 전 국민이죠. 이런 식의 정보들이 보험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크림 스키밍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조금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들은 오히려 민간보험에서도 차별받고 안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뭐 그런 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또 보험료를 올리고 돈을 더 이런 받고. 식으로 하면서 민간보험 가입자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또 걱정들도 하는 거고. 뭐 하여튼 이게 보험,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너무 쉽게 일단 한번 던져본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이제 법 개정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퉁치고 넘어가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에 외국인 환자 유치법 지원법 그 네네. 의료수출 지원 거기서도 문제가 됐던 게 보험회사가 그거를 외국인 환자 유치 그러니까 예. 꼭 보험회사가요 그 표면으로 내세우는 그 패인 것 같아요.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거. 그러다가 그거를 버리니까 통과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보험회사를 딱 끼워놓고 막 얘기하다가 야 그럼 알았어 보험회사 빼. 그러면 통과. 뭐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게 활용되는 게 아니까. 보험회사는 사실 빠져도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아웃소싱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이게 이제 허용이 돼요. 그러면 병원도 할 수 있습니까? 비급여로? 어떻게 돼요? 그 엔터티에 관련된 문제인데 돼야 되는 민간에 거 아닌가요? 전면 허용하는데 민간에 의료법인은 되는데 의료기관은 안 된다. 이것도 이상하지 이상하네요. 않습니까? 그 병원에서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비급여로 환자한테 하고 당신은 지금 뭐 영양 운동 상담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시겠냐고 한 뭐 전문가들 돼야 되는 거 하고 아닌가요? 30분 동안 수가 문제예요. 아니 이제 그거는 비급여 업 문제. 비급여로 그냥 알아서 받고 싶은 대로 다른
민간 업체들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면서 마음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받고 싶은 대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해줄 수도 있고. 그걸 누가 정해주겠어요?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죠. 정할 수는 없네요. 그럼 가령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네. 암암리에 여러 가지 뭐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뭐 건강 검진이다에 부속된 서비스다라고 해서 암암리에 이미 비급여를 하고 있죠. 지금도. 암교육 아니요, 같은 거의 없어요. 암교육 같은 거는 원래 그렇게 있다가 네. 지금 이제 암 환자 편입 교육하다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죠. 숟가락 들어갔죠. 깎이면서 지금 급여화가 들어갔죠. 일부 네. 됐지만 네. 거의 없죠. 아주 뭐 있긴 있어요. 영양 상담, 뭐 당뇨병 환자, 뭐 식사 상담 이런 거 하면 좀 있긴 있는데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비급여로 해도 되냐라는 돈이 안 거죠. 되지 않나요? 의료기관이 아니, 그거 예를 해봤자? 들어서 비싸게 받고 프리미엄 서비스 이런 거를 제공하겠다고 뭐 그런 하고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삼성서울병원이나 뭐 음.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등록 환자가 수십만 명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데 뭐 패키지로 뭐 A 세트, B 세트, C 세트가 있어서 요걸 선택하면 뭐뭐뭐 해준다. 그리고 거기에 비용은 1년에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0%만 해도. 예. 그러니까요. 해도 되냐라는 것들, 거죠. 그런 것들 해도 하고 돼요? 있잖아요. 아니 안 한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를 거의 없어요 그거는. 가령 아까 건강검진 차병원 말고는- 얘기 나왔지만 처음 예. 해서 피트니스 센터 같이 운영하잖아요. 그죠? 뭐 그게 일종의 연계된 거잖아요. 그게. 그럼 이제 해도 된다. 그러니까 될 거다. 된다가 아니라 지금도 암암리의 그레이 에어리아에서 하는 그게 이제 예. 그 그레이 에어라는 게 자, 많아요. 암암리라는 표현을 지금 한 두세 번 쓰셨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의료기관은 우리는 네. 건강의료보험 체계에 따라서 네. 정해진 진료만 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할 경우에는 이미 비급여니 이미 뭐 비급여로 네.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렇죠. 이미 예. 비급여로 볼 소지가 있으나 그럼요. 예.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는 뜻에서 암암리라고 하는 거죠. 암암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도권 오케이 안에 그럼 있는 건 다시 아니지. 현재 암암리로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합법화되어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이번 이 가이드라인. 이게 만약에 이게 다 되면. 준비하겠죠. 허용되면. 준비하겠죠. 왜냐면은 그 의료기관이 반대할 이유가 예, 없는데, 의료기관 지금 입장에선 이게.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계속 가령 그러면 음. 지금 이 일반 환자들이 뭐 일부 병원이지만 대형 병원들 예약 잡기 어렵고 뭐 기다리고 오래 걸리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이제 소설입니다. 이거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우리 그런 환자들한테 쫙 홍보를 해서 거기서 제공하는 뭐 연회비 얼마짜리 빨리 패키지를 해줘.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 진료 예약도 우선적으로 패스트트랙 해준다거나. 있죠. 네. 있죠. 지금도 있죠. 뭐 되는 거 아닌가요? 놀이공원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건 이제 암암리. 암암리에 검진센터에서 검진했더니 네. 뭔가 나왔어요. 예, 예. 그럼 바로 네. 해서 바로 잡아주죠. 암암리. 그런 게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네네. 나와주죠. 그걸 암암리에 있는 거가 이제 더 그러니까 이제 커져도 그게 되냐라는 새치기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있는데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겠죠. 그 돈을 내면은 새치기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굉장히 우아한 방송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놀이공원에 있는 그 패스트트랙 네. 그 뭐 디즈니나 뭐 네. 유니버셜에 있는 그거 예약해서. 있잖아요. 그거가 그게 과연 합당한 거냐? 돈을 주고 새치기를 하는 건데 그거 그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자기 책에다가 여러 군데에서 표현한 게 그거잖아요. 이거 돈으로 이거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정의로운 일이냐? 이미 네. 외국인 환자 전용 병상 네. 이것도 일종의 새치기예요. 그렇죠. 외국인들한테 그잖아요.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럼요. 돈 많이 돈 내니까. 많이 그러니까 음. 그게 어느 정도 그리고 사회에서 합의가 돼 병원에 있는 기부금 거라니까. 왕창 내면 평생 VIP 그렇죠. 돼가지고 예, 진료 예약 땡겨주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건강 그래서 검진권 주고. 이게 나오면은 병원들 입장에서 제가 뭐 보면은 당연히 왜 요양병원 있고 요양원 있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그걸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뭐 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산하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그 자회사 개념으로 이렇게 편입시켜 놓고 운영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진짜로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이걸 확실히 나눈다 그랬잖아요. 의료행위랑 아닌 거를. 네. 그래서 아닌 거는 의료기관에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럼 지금 암암리에 하고 있는 것들은 진짜 못하게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의료기관에 그걸 건드리면 보험 체계, 건강보험 체계를 바꿔야 돼요. 진짜 못하게 되는 그 시기를 바꿔야 돼요. 그런가요? 뭐 못하게 하면은 그 진짜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할 수 없게끔 하겠죠. 병원에서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로 질병 환자들만 다루는 걸로 하고 이런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엔터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진행시키겠죠. 병원의 일종의 자회사 내지는 어필리에이트된 어떤 시설을 만들겠죠. 야, 그거 참 위험한. 사실 병원을 그러면 치료만 하는 곳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역할을 축소시키는 축소로 결과가 될 나올 수 수도 있죠. 있는데 그렇게 그거는 될 수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니 예를 들어서 병원에 환자가 찾아왔어요. 뭐 약간 애매한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쭉 상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이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뭐 노화 현상이라든지 전혀 치료의 대상이 아닌. 그래서 그거는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집에 가십시오라고 해도 이건 진료잖아요. 그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진료가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아니니까 치료도 아니고. 질병이 있는지 시작 없는지 시점이 뭐-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하니까 그건 의료 행위라고 봐야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로 왔는데 그 피부가 안 좋아서 왔어요. 피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 근데 여드름이 있어. 그럼 여드름 치료를 해. 그럼 피부를 진단한 부분은 비급여인 여드름을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거기는 첨가하면 삭감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이제. 어떻게 이게 상당히 이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하네요. 이게 앞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3분기에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3분기에 못 만들 거예요. 제가 봐서도- 발표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또 후폭풍이 예상되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어떻게 한 보면 5년 전에 그때부터 이 시작이라고. 법안에 대해서 네. 뭐 그 관여했던 분들이 자문 좀 요청해가지고 문구도 좀 보고 막 그랬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정서법상 병원이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들한테 뭘 해준다. 뭔가 그러면은 특혜를 준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환자 아니, 유인 근데-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나요? 그리고 혹시? 아니 지금도 애매하단 말이죠, 그게. 지금도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런 돈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런 쪽으로 시장을 넓혀주는 거는 있는 사람한테 그런 의료 서비스 더하게 해주는 쪽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요. 아니, 예. 근데 그 돈 있는 사람한테 서비스 준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면 그건 또 근데 자본주의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업계에서는 얘기죠. 뭐라고 네. 얘기하면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제 자기가 앱 뭐 이런 거 기기 같은 걸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눌러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체중관리 이런 것도 혈당관리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근데 있죠. 예.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한다 귀찮아서 음. 그냥 가서 의사를 해서 만나거나 부르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누가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핸드폰에서 그거 혈당 누르고 그러고 있냐. 이거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아니다라고 업계에서는 얘기해요. 그렇죠, 맞죠. 네. 정확한 거죠. 네. 음. 돈 있는 사람들이 귀찮게 그거 뭐하러 하냐. 그냥 부르거나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그리고 무슨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좀 편협한 생각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죠, 뭐 그거는. 자, 건강관리 서비스 민간 확대. 갑자기 불거진 주제이긴 터져나왔죠, 한데요. 갑자기. 앞으로 상당히 큰 파장. 계속 아마 이슈가 될 겁니다. 예, 만약에 이거 네. 정부 관계자가 이런 거 이 주제로 뭔가 브리핑이나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조금만 상상력이 높은 기자들은 가서 질문할 게 수백 개 될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건 어떻게 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나눈 이야기들이 다 사실 정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예전에 비해서 사회적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건 디지털화됐고, 맞죠. 아까도 네. 말한 센싱 기술이라든지 이런 편의 장비들을 뭐 건강 관리에 활용할 수 활용하는 있도록 거는, 네, 해서 예. 전체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건강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는 방향을 연구하는 건 정부의 목 맞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업계에서도 그래서 그 연구, 그러니까 그 연구라는 게 사실 이제 근거 마련 이런 거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그러니까 건강관리 앱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런 근거가 지금 좀 나와줘야 된다는 걸 업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허가 절차나 이런 것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근거 마련하는데 좀 도움을 주던가 그런 연구하는데 좀 연구비를 지원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어차피 하고 있죠. 이거는 의료 행위를 전담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그렇죠. 발벗고 나서서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뭐 예. 그런 얘기 전자공학 하더라고요. 하신 분들이 이 그렇죠. 물론 예, 안 됩니다. 그 기술적으로야 만들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 원리를 잘 모르실 그렇죠. 텐데 당연히 의료기관들이 더 주체적으로 나와야죠. 지금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자, 너무 이쪽으로 자. 시간을 많이 뺐습니다. 네, 아니 뭐 오늘 뉴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길게 그러네요. 얘기했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다음 뉴스 가죠. 자, 최근에 그 복지부하고 보건사회연구원하고 대한의학회가 같이 네, 정책 토론회를 하나 국회에서 했죠. 했어요. 18일 날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슬롯이 의료 일원화 의료 통합 방안인데 사실은 이제 의료 일원화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사실은 만든 자리입니다. 근데 이날 이제 의협하고 한의협이 참석을 안 해서 두 당사자가 빠져서 약간 조금 시작부터 맥이 좀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갔냐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의료 일원화 지금부터 할 거야 하겠어라고 공식적으로 좀 발표하는 일종의 뭐 출정식 뭐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예, 그 양쪽 단체는 안 왔는데 그때 이제 김강리 정책관이 와서 명확하게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의료 일원화 논의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많이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자리였어요. 그날 자리가. 네. 그랬는데 한의협하고 의협은 불참했고. 안 왔습니다. 안 네. 왔고 이제 의학회에서 와서 얘기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방안 이런 거는 원래 이제 첫 회니까 그런 거 이제 얘기는 안 나왔는데 그 정책관께서 이제 약간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그때 이제 지난 2013년도에 헌재에서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5개 의료기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게 이제 한의사 현대기기 허용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안압 측정기하고 자동 안굴절 검사기하고 세극등 현미경하고 자동 시야 측정 장비 뭐 청력 검사기 이런 거였는데 요거는 지금 암암리에는 이거는 아마도 허용될 거라는 얘기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다 돌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근데 이날 처음 정책관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는 복지부도 허용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게 사실은 이날 행사에서는 제일 이슈가 됐었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 김강립 정책관이 그 다음에 한 얘기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5개 허용에 대해서는 이거 5개 말고 네, 다른 나머지. 기기를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그렇죠. 얻을 수 있는 폭넓은 논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요거 5개 말고는 없다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말씀이시고. 네. 아직까지는 5개 말고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왜냐면 아직 공감대 있는 폭넓은 논의가 안 됐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향후라는 단어를 뭐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쓸 때는 이게 언제 할지 모른다. 네? 좀 한참 뒤로 미룬다. 이런 뜻으로 흔히 쓰는 표현이란 말이죠. 이게 뭐 외교관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할 때는 일정을 잡지 않고 이게 이제 마치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거나 네. 직장인들한테 되게 이제 상사가 이거 어떻게 됐어 이러면 지금 추진 중입니다. 뭐 알아보고 이런, 있습니다.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런 이제 그런 식의 사실상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안될 가지고 것 쓸 같은데요. 때 네.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건 이제 한참 남았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기도 하는데 곽 기자는 어떻게 들었어요 현장에서? 분위기가? 저도 뭐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아직 없다 결정된 게 뭐 이 정도 의미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 5개를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혼자가 판결했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는 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재 판결. 네, 헌재 판결이 크게 정치적 판결, 그다음에 법리적 판결 두 가지 걸 다 갖고 있죠. 그죠? 가령 통진단 해상 같은 거는 정치적 판결이 더 큰 거고, 그다음에 이 법리적 판단.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법리적 판단을 했는데
글쎄요, 이것이 일종의 뭐 바이블이냐, 네. 최고 재판이냐, 거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이다. 그래요? 법률적 판단의 끝은 대법원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헌재는 구체적인 이게 이 사안이 뭐 그런 의학적인 쟁점이 서로 많이 치열하게 다퉈져서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학에 따른 법리적 판단이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헌재의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으로서 어떤 판단을 내렸다면 당연히 국가 정부의 딸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가령 뭐 통진당을 헌재에서 해산하라 그랬는데 뭐 법제처라든지 무슨 행정부에서 싫어. 그거는 헌재의 판단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글쎄 그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5개 허용, 5개는 한의사가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가 합헌이다. 라는 게 이게 헌재 판결인데, 네. 그게 2013년입니다, 벌써. 네. 네. 3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이게 허용이 안 된 게 오히려 약간, 그렇죠. 약간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5개에서 끝날 거냐. 그렇죠.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더 늘릴 거냐. 뭐 요런 이제 예민한 문제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정은 안 난 거잖아요. 근데 이 5개는 뭐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고 눌러오면 삑 하면 이제 다 결과치가 나오고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특별히 뭐 이렇게 대고 뭐 하고 찾고 이런 필요는 없는. 이 부분에 그런 대해서도 거잖아요. 사실은 안과 예. 의사라든지 이런 반대하죠. 네, 의학적으로는 반대하죠. 잘못됐다. 예. 헌재에서 정확하게 의학적인 그렇죠. 이해를 못하고 낸 결정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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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제 복지부 논란이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논란이. 복지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헌재의 의견을 네, 무시할 수는 거스를 수는 없는 없다 거고요. 이제 이런 예. 입장이니까. 근데 참 궁금한 게 저도 지금 그 얘기하니까 뭐 안압 측정기 안압을 측정했는데 굉장히 높아요. 이제 녹내장이라는 이야기인데 한의학에서 녹내장 어떡하지? 치료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다음 하시지 않나요? 없을걸요? 그건 단정할 수 없고 뭐 황제내경이나 뭐 다 잡아야죠. 아니 이제. 녹내장은 예. 제가 잘 모릅니다만 흔한 안과 질환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치료하기 건가요? 어려운 아. 그러니까 딱히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수술적 치료 또는 약물적 치료인데 한의학은 당연히 뭐 수술을 약으로 하겠죠. 침을 놔서 뭐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요, 뭐 찜을 놓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뭐, 녹내장은 네. 아니 뭐 이런 한약을 치료. 놔서 한약을 줘서 치료한다. 녹내장은 이 성인 실명의 가장 큰 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이게 심각한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녹내장을 예를 들어서 기존의 치료법, 현대의학이 하는 치료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거 노벨상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노벨상인가요? 그리고 이거는 한의 입장에서도 위험할 거예요. 왜냐면 녹내장 자기들이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실명되면 실명돼 버리면 이건 바로 노동으로 소송이 상술료 되고. 바로 그냥 막 나와 실명은 정말 예, 이거는 손해배상 빼도 엄청 못하고.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안압 측정기를 써서 높게 나오면은 병원으로 가세요. 안과에 가세요라는 네.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쓰겠다는 건지 해결을 아니면 해결을 해주겠다는 건지 뭐 그런 게 이제 궁금하고 아까 뭐 시야 측정 장비 같은 것도 자동 시야 측정 장비 글쎄 이게 보통 그 시야 검사할 때 쓰는 그런 거겠죠 좀 이것도 뭐 눈 뭐 나빠지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부 그 네. 시야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는데. 5만 군데가 보이는데 이제 일부 시야가 가려져서 뭐 이런 건데 이 사례가요. 네. 사실은 검사의 불기소, 그러니까 기소유예에 대해서 그 헌법소원이 진행됐고 그것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린 건데 이게 심리가 상당히 빨리 됐어요. 빨리 됐죠. 우리 이게 얘기 나온 김에 2013년 헌재 판결을 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 이게 정확하게 뭔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뭐 무슨 사건처럼 갑론을박돼가지고 이쪽 이해관계자 그래요? 의견 제출하고 저쪽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하고 뭐 그래가지고 첨예하게 다퉈지다가 네. 딱 들어봤더니 이렇더라 해가지고 딱 나온 게 아니에요. 아하. 아 그래요? 예. 이런 사안인데도? 그러면 이게 그 보통 이제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이게 또 하면 또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요?
네, 뭐 아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간통죄 합헌 이런 거는 몇 그렇죠. 년에 걸쳐서 네. 여러 번 이제 시대가 바뀌면 사안이 달라지면은 네, 또 할 달라져. 수 있는 거걸랑. 오, 그래요. 이게 물론 이제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다시 예를 들어서 그 다시- 당시에 헌재 판결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관점을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헌재에다가 물어보는 거 요런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거예요 한의사가. 예.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건 위험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기소유예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밖에 없으니까 헌법소원 간 거죠. 기소유예는 일종의 유죄 판결이라고 그렇죠. 지금 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딱 요 사건만 놓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해관계자한테 뭐 의견 조회 물론 했겠지만은 뭐 그렇게 아주 뭐 첨예하게 그렇죠. 다퉈진 것도 예. 아니고 그러면서 나오는 판결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가끔 대법원 판결에도 있어요. 전혀 화제가 되지 않고 그냥 결정 난 다음에 뭐, 조그맣게 알려진 네, 요런 예전에 사건입니다. 뭐 간호사가 심전도 측정을 못한다. 뭐 이런 게 아주 방문적으로 그 보험 사기에서 사건인데 그건 아주 방론적으로 해서 간호사 심전도 측정 못한다. 뭐 그런 그 사례 안에서는 예, 정확하게 내 기억이 심전도가 아니라 그때 그 체열을 못한다. 임상병리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 자백이 돼가지고 인정이 돼서 판례가 하나 나온 것들이 있어요. 간호사가 체열을 못하면 어떡해? 임상병리사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 아주 우연한 기회에 조그만 사건들이 그렇게 얻어 걸리는 게 있구나. 네, 얻어 걸리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런 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분명히 결정문이 있긴 한데 그 결정문 자체로 존중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네. 이걸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많은 연구가 되지는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결정 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요. 그렇군요. 아니 진짜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왜 건지. 저도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네,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거는 이제 어. 본격으로 이거 갖고 막 안과 의사에서 막 의견 내고 막 막 치고받고 막 이런 의사협회에서 거 하고 아니군요. 치고받고 해서 나온 저도 게 지금 아니에요.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헌재 판결이 나기 전에 되게 큰 논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헌재에서 이런 판결이 툭 나온 거예요. 났다라고 해가지고 응. 어라 이러고 봤던 네. 것 툭 같은데 그렇군요. 그때 판결문 뭐 이런 거 다 공개되어 있을 거니까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기회 되면은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뭐 의의라거나 무슨 아니면 일이 있었나? 문제라거나 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고 의사협회에다가 얘기해줘야겠네요. 헌법재판소의 사건을 다시 한번 그거가 던지는 청년 의사 거. 주관이 하실 일이에요. 의사협회 얘기해 주는 게 그거 아닌 것 아닌가요? 같은데. 예. 그러면 없어 보이는데. 예, 여기 지금 의협 관계자 듣고 계실 테니까 저희 방송을 이제 그런 의협 관계자는 그 정도 알고 있고요. 네. 만약에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뭐 다시 다음 차회 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라 네. 제 기억에만 의존하는 거라서. 네, 다음에 찾아보고 제대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요거 재밌는 기사 하나만 짧게 살펴볼게요. 자, 어떤 한의원에서 관상으로 질병을 진단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놀라야 됐어요. 요새 이렇게 이상한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손금 말고 또 저희는 관상이에요. 네. 관상을 다른 적은 없나요? 저희가 손금 없어요. 한번 했었고 손금하고 손금하고 사주하고 사주 나왔잖아요. 손금은 맥락이네. 복지부에서 한의학이라고 했는데 한의사협회에서 말도 안 그거는 된다고 했었고. 아니에요라고 말해서 약간 논란이 됐었고 사주는 한의협에서도 아니라고 했는데 복지부는 지금 답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없었던 것 같아요. 애매한 상태로 되어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다른 또 한의원에서 관상으로 질병을 진단한다. 그리고 공부법도 생김새에 따라서 개개인이 다르다. 그리고 관상학과 한의학을 접목시킨 자녀 교육서도 출간한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또 의사협회 한방특위에서 복지부에다가 문의를 했죠. 문의를 했죠. 이런 거는 의료법 위반 아니냐. 네. 그랬더니 복지부가 답변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이제 복지부 한의학정책과에서 한방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여기 또 헌법재판소가 또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2003년에 판시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한의학 육성법에는 한의학이란 우리 선생님도 뭐 똑같은 얘기 쭉쭉쭉쭉 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의료법 및 의료관계 법령에서는 특정 의료행위가 허용 내지 금지되는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정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목적, 기초, 전문지식, 교육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좀 유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협에서는 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안 내려준 거죠?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이게 한의학 복지부도 그렇죠.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아주 아까 속된 말로 말씀하셨듯이 환장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네. 복지부도 황제 내경이나 동의보감을 다 깨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어디 뭐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얘네들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답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 나와 있잖아요. 뭐 교육 뭐 이런 거에 쭉쭉쭉 있다. 복지부에도 한의사 있습니다. 있죠. 있을걸요? 있는데 네. 그분이 이 일을 안 하시나? 아니요 다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의사들도 뭐 그렇지만 한의 이쪽도 나름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이렇게. 근데 그 동의보감을 다 외우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예. 근데 뭐 찾고 있겠죠 지금 관상 관련된 내용이 동의보감에 나오나 안 나오나.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문제로 여기는 거는 뭐 종로에 예를 들어서 그 조그만 포장마차 같은 데서 네. 아니면 뭐 역수론에서 그런 미아리에 얘기를 있는 들었죠. 역수론에서 예. 관상을 보면서 당신은 관상을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응? 당신은 문과 체질이 아니야. 이과를 가.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국민들이 이건 역술가의 말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한의원에 갔는데 게다가 건강 문제인데 당신은 관상을 보니까 간이 안 좋아. 그래서 간의 기력을 뭐 올리는 이 약을 먹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니 근데 미아리에서 듣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게 들을 거예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물론 뭐 관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원래 이제 한의학 뭐 의료계에도 있지만 뭐 얼굴빛 그렇죠. 뭐 이런 거 시신망신이라고 하죠, 하지 그걸. 않나요? 예. 그거를 관상이라고 얘기를 한 건가? 그걸 사람이? 관상이라고 본다면 글쎄 그거는 말을 근데 다른 그게 단어를 써야 되는 관상을 거죠. 하는 그러니까 역술가들이 보는 관상은 뭐 광범위하긴 하지만은 뭐 또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볼 거고 아마 한의사들은 뭐 색깔이라든지 색, 뭐 그렇죠.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눈동자 색깔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색깔 그런 뭐. 얼굴 모양새 뭐 색깔이라든지 뭐 피부 탄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얼굴을 살피는 거를 관상이라고 표현했다면 이 사람 표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건 바꿔야 되는 그럼 망신이라고 해야죠. 그게 관상이면 거죠. 전 세계의 모든 의사들도 다 다, 하는 거죠. 관상쟁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유능한 내과 의사들은 얼굴만 보면 질병 막 대충 맞추는데. 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겠죠. 어쨌든 네. 네. 저희 정부에서 이런 거 들어오면 지난번에 그 손금이당 뭐 사주 때도 있었듯이 애매- 한의사협회라도 참, 좀 예. 물어보면 네. 제가 볼 때 한의사협회에서도 지난번에 손금처럼 안 그거는 된다고 아니라고 같아요. 말할 네. 것 같거든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못 들었지만 한의협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복지부에서도 아니라고 좀 해요. 조심해라 이런 거 좀 지나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제하라 뭐 이 정도라도 좀 얘기를 해주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 책임이 당신네들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공자님 말씀하고 끝내냐는 거죠. 아유,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절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입장이. 네? 같이 의논해서 같이 잘 합시다. 네. 네. 아니 그분들 일 많이 하십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 아유, 굉장히- 그럼요. 굉장히 바쁘세요. 굉장히 바쁘시고. 이런 거 지금 찾고 이럴 시간이.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의료의 본질을 독특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계적인 의사 에릭 토폴이 환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내놓은 처방인 이 책은 누구나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다. 엘고 전 미국 부통령. 에릭 토폴은 이 책에서 앞으로 보건의료에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의료에서는 소비자가 새롭고도 막강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 앞에 생생하게 제시한다. 신종균 삼성전자 CEO. 청진기가 사라진다의 저자 에릭 토폴의 신작. 환자 중심의 미래 의료 보고서.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이제 의료의 민주화가 다가온다.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The future of medicine is in your hands.
The patient will see you now.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고라 정치 소감은 아시죠?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가 3개예요.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6년 2월 26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